사랑하는 손주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도시락을 챙겨 군부대를 면회 온 할머니가 군대의 대위에게 혼자만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러자 전화 한 통을 걸어서 삼스타를 불러내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새벽, 늙은 해녀 박말순의 하루는 바다가 아닌 아궁이 앞에서 시작되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그녀의 쭈글쭈글한 뺨을 불게 물들였다. 오늘 그녀가 지피는 불은 물질을 나가기 위한 온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땅이라는 철원으로 떠날 외손주를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외손주 이로운 20해 남짓한 짧은 생에 동안 할머니의 세상 그 자체였던 아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흑산도의 거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란 아이였다. 말수는 한평생을 물질로 보냐며 로운을 키웠다. 그녀의 갈라진 손마디와 소금기에 절어버린 머리카락, 깊게 팬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는 모두 로운을 향한 사랑의 연대기였다. 그런 아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었다. 뜬금없이 날아온 이병 통지서 한 장의 말순의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유동쳤다. 할머니, 나 괜찮아. 진짜 사나이 돼서 돌아올게. 걱정 마. 씩씩하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신병 교육대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끝으로 몇 달째 제대로 된 연락 한 통이 없었다. 최전방이라는 색이 자가 말순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가 아는 최전방은 텔레비전 뉴스에 서나보던 춥고 무서운 곳, 총을 든 군인들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곳이었다. 혹여나 우리 손주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은 따뜻한 곳에서 자는지, 훈련 중에 다치지는 않았는지, 온갖 상념이 파도처럼 밀려와 늙은 해녀의 밤잠을 앗아갔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가야겠다.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롬의 얼굴을 봐야만 이 지긋지긋한 불안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면역이다. 부대에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의 젊은 군인은 현재 부대 사정상 외부인 면역이 제한됩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박말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규정이나 절차 같은 단어들은 바다의 변화 무쌍한 물때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저 손주가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녀는 동특히 전부터 부엌 켰었다. 로운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다. 흑산도 아파드에서 직접 딴 전복으로 장조림을 만들었다. 짜지 않게 하지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간장을 몇 번이고 달여보았다. 꼬칠꼬칠한 미역기를 불려 새콤달콤하게 무치고 섬에서 나고 자란 속으로 향긋한 숯범을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비장의 무기, 묵은지를 꺼내 돼지고기 목살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푹 끓여낸 김치찜까지. 음식을 하는 내내 말순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음식을 보고 기뻐할 손주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차가운 군대밥에 질렸을 아이.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집밥 한 끼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그녀는 갓 지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은 보은 도시락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자기에 겹겹이 쌓았다. 음식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온기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도록 목포로 나가는 첫 배를 타기 위해 그녀는 서둘렀다. 낡은 유모차의 보자기에 쌍 음식구르미와 갈아입을 옷까지 몇 개를 싣고 삐거리는 걸음으로 선착장을 향했다. 수십 년을 오간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배가 못해 닿고 그녀는 다시 목포역에서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려 서울에 그녀를 내려놓았고 다시 동서울 터미널에서 신철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
끝없이 이어진 아스팔트 도로, 무표정한 얼굴로 스쳐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흑산도의 삶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 이야기했다. 버스가 강원도에 접어들자 창밖 풍경은 또다시 바뀌었다. 부르던 산새는 점점 험준해졌고 지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경고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공기는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다. 버스 안에 온기를 맞아 빼야 사갈 듯한 한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말수는 자기도 모르게 음식 구름이를 덮고 깨어났다. 이 온기를 맞아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신처럼 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터미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수첩에 빗돌빗돌하게 적어온 부대의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어르신, 여긴 택시 잘 안 가요. 민통선 바로 앞이라 가도 부대 앞에 내려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멀리서 온 노파의 행색과 간절한 눈빛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고 시동을 걸었다. 택시는 한참을 더 달려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편말을 지나쳤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산과 군사시설뿐이었다. 긴장감이 감돌고 도로를 따라 얼마쯤 더 갔을까. 마침내 위병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제707 특수의 무단. 박말수는 평생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이름에 부대 앞에서 내렸다. 위병소 앞에는 총을 든 젊은 군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오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었다. 말수는 유모차를 끌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남루한 행색과 낡은 유모차는 위병소의 사뭇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상병이 다가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 우리 손주 이로운이 면회 왔어. 말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곱게 산 손주의 군번줄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상병은 군번줄을 확인하고는 잠시 어딘가로 무절했다. 곧 위병소 안에서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다. 훤칠한 키에 각 잡힌 전투복 반짝이는 전투화, 번거롭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린 그의 명찰에는 강태호라는 이름과 함께 대위라는 계급이 상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박말순의 아래 위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인에 대한 존중이나 연민 대식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무시가 담겨 있었다. 면회 오셨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박말순이요. 우리 손주 이론 일병 좀 보러 왔어. 강태호 대위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뒤적이며 말했다. 이론 일병은 현재 면은 전면 통제 중입니다. 부대의 지침이라 안 됩니다. 돌아가시죠. 단호한 거절이었다. 말수는 이미 전화로 들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저 멀리 흑산도에서 왔어. 우리 손주 얼굴만 잠깐 보고 이 음식만 좀 전해주면 안 되겠어. 그녀는 SO 유모차에 실린 음식 구레미를 가리키며 애원했다. 강태위의 시선이 보자기에 쌓인 구레미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콧구멍을 자극한 것은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아니라 시걸의 쿵쿵한 냄새와 가난의 흔적이었다. 그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스쳤다. 어르신,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외부 음식물 반입은 더더욱 안 됩니다. 위생 문제도 있고요. 그는 위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마치 말순이 싸온 음식이 더러운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 순간 박말순은 단순히 규정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을 바라보는 저 젊은 장교의 눈빛. 그 안에 담긴 것은 냉정한 원칙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늙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멸시였다. 흑산도의 거친 파도보다 더 차갑고 철원의 겨울 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꾸게 뚫는 것 같았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호 대위의 눈빛은 잘 벼려진 칼과 같았다.
박말순의 남루한 옷차림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그녀가 소중하게 품에 안고 온 음식 구르미까지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훑으며 무언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 평가는 불합격이라는 낙인과도 같았다. 그의 세계에서 박말순과 같은 존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잘못 찾아온 이물질에 불과했다. 강태위는 본래 그런 사내였다. 시글 읍내의 작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지급지급한 가난과 촌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악착같이 공부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특수임무단에 자원했다. 그에게 군복과 계급은 신분 상승의 증거이자 과거의 자신을 지우는 갑오였다. 그는 세련되고 유능하며 강한 장교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격렬히 원하는 모든 것들, 즉 강한, 무지, 촌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격리시키고자 했다. 그런 그의 눈앞에 나타난 박말순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었다. 흙먼지 묻은 낡은 신발, 몸에 맞지 않는 펑퍼짐한 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후각을 자극한 것은 보자기를 뚫고 나오는 음식 냄새였다. 등장과 젓갈, 묵은지가 뒤섞인 그 쿵쿵한 냄새는 그의 어린 시절 국밥집 주방에서 진동하던 냄새와 똑같았다. 그에게 그 냄새는 가난의 냄새이자 지우고 싶은 기억을 펼친 것이었다. 어르신,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강대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 톤은 더욱 차가워졌고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존중이 아닌 거리두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위님, 제발 부탁이요. 내 진짜 먼 길을 왔어. 우리 로운이 얼굴만 5분, 아니 1분만이라도 보게 해주시오. 응? 이 음식만이라도 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만 싸운 것이요. 말수는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다. 그녀의 간절함은 그러나 강대위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떠한 균형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짜증과 혐오감만 증폭시켰다. 그는 보란듯이 코를 살짝 찡그리며 음식 구르미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런 냄새 나는 걸 지금 부대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여긴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 요원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이런 정체 모를 음식을 함부로 반입했다가 팔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냄새 나는 것, 정체 모를 음식,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박말순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지난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만든 음식이었다. 그녀의 사랑과 정성, 한평생의 세월이 담긴 결정체였다. 그런데 저 젊은 장교는 그 모든 것을 한남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단순히 며느리를 거절당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욕감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이 병소 근무를 서던 다른 병사들도 강 대위의 모진 말을 듣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슬금슬금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강 대위의 악랄한 성격은 부대 내에서도 유명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었다. 병사들은 속으로 혀를 차지만 대위의 서슬 퍼런 기세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박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평생을 물질하며 바다와 싸운 그녀였다. 성난 파도 앞에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깊은 물속에서도 두려움을 몰랐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젊은이의 격렬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유모차를 붙잡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여기서 떠나십시오. 강대위는 이제 협박조로 말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노파를 자신의 시야에서 최대한 빨리 치워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말순의 흐려지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빛났다. 깊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울먹임도 멈췄다. 대신 평생을 지탱해온 어떤 곱고 단단한 심지가 그녀의 허리를 곧게 세웠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검은색 플라스틱은 달고 달아 반질반질했고 버튼의 숫자들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강대위는 그런 그녀의 행동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이제 와서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비웃음이 어려웠다. 촌구석 노인 내가 전화해봐야 뻔했다. 기껏해야 이장님이나 면사무소 직원에게 넋두리나 늘어놓겠지. 하지만 박말순의 손가락은 익숙하고도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러 내려갔다. 반축번호 1번. 그녀의 전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번호였다. 두루루 두루루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중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어머니, 그녀의 큰 아들이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파제이자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 나대. 박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긴 채에 거만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다. 편찮은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동생 아들 로운이 좀 보러 철원에 와 있단다. 하나, 거기까지 어떻게 혼자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연락을 했더니 안 된다고만 하더구나. 그래서 그냥 왔다. 우리 강아지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그런데 말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설움과 몸 열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런데 왜요? 무슨 일 있으시죠?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짐작한 것이다. 박말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지막이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문을 지키는 어떤 젊은 양반이 내가 싸온 음식이 냄새가 난다고 이런 걸 군대에 들릴 수 없다면 나를 막는구나. 내가 꼭 무슨 더러운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화기를 타고 아들의 심장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호 대위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우스꽝스러운 총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며 이 지루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응축된 분노와 냉기는 철원의 겨울바람을 압도할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이웃고 아들 이정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잘 단련된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한 음성이었다. 어머니, 거기 부대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부대 이름, 잠깐만 보자. 박말수는 위병소 건물에 붙은 명패를 읽기 위해 눈을 간신히 떴다.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이라고 쓰여 있구나. 707 특임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맡고 있는 그 장교 계급과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급은 대위라고 하고 이름은 강태호라고 적혀 있다. 강태호 대위,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그대로 계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그 강태호라는 대위에게 수화기를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알겠다. 박말수는 낡은 폴더폰을 강태호 대위에게 내밀었다. 내 아들인데 자네랑 통화 좀 하고 싶다. 네. 강태위는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들, 당신 아들이 누군데 나랑 통화를 해. 그는 코숨을 치며 전화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르신 장난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어르신 아들님 하소연이나 들어줄 만큼 한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무직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전화기를 밀쳐냈다. 박말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정훈아, 이 양반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화 끊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딱 15분만 기다리세요. 제 사람들이 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먼저 자리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그리아마.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박말수는 폴더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채 묵묵히 위병소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아들이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녀에게 아들의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규정보다 위에 있는 절대적인 약속이었다. 강태호 대위는 그런 박말순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을 하더니 갑자기 돌부처처럼 변해버린 노파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쾌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하이 노인, 내가 정말. 여보세요? 제발 안 들립니까? 지금 여기서 버티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헌병대에 연락해서 강제로 모셔가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강태위와 박말순을 번갈아 쳐다봤다. 심은 박말순은 위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 너머 아득한 길의 끝을 향해 있었다. 강태위는 결국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다. 일개식을 노인 하나 제압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교로 비춰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상황실에 보고해. 위병소 앞에서 신원불명의 민간인이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 중이라고. 당장 5분 대기조 출동 준비시키라고 전해. 강태위의 불해령에 위병소는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무전소리가 다급하게 오가고 위병소 안에 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위는 박말순을 노려보며 말했다. 제가 좋게 말로 할 때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이 커졌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직원. 위병소 안쪽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통신병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다. 그는 강태위에게 달려와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회의님, 방금 사령부 직통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령부, 특수 전 사령부에서 무슨 일인데? 강태위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평소에도 사령부에서의 직통 연락은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특전사가 아니라 계령대 합동참모본부에서. 뭐? 합참? 강태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대한민국 국군 최고사령부인 합참에서 이 말던 부대 위병소에 연락할 일은 없었다. 아니, 있어? 저는 안 들리겠다. 통신병은 거의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합참의장님 비서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15분 내로 합참전략기획본부장님이신 이정은 중장님께서 헬기를 이용해 우리 부대를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뭐라고? 강태호 대위의 뇌가 정지했다. 이정은 중장. 별 3개. 군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강력한 차기 합참의장 후보 중 한 명.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 그런 사람이 지금 예고도 없이 헬기를 타고 이 부대로 온다고. 그것도 15분 안에 마말도 안 돼. 무슨 일로 오신다는 거냐? 용무가 뭐래? 그것이 위병소와 민간인 신원 확인 및 의전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통신병의 마지막 말은 강태호 대위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위병소와 민간인 그의 시선이 기계처럼 천천히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박말순에게로 향했다.
날고 초라한 행색의 높아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전 노인이 대한민국 국군 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삼성 장군을 움직였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럴 일가 없어. 강태위는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박말순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아들인데 자네랑 통화 좀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자신이 그 전화를 어떻게 비웃으며 거절했는지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박말순의 아들, 이정은 중장.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그의 귀에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벌의 날갯짓 같던 소리가 점점 커지며 하늘을 찢는 그의 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헬리콥터 소리였다. 부대 전체가 뒤집혔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당직 사령과 대대장, 연대장까지 모두 뛰쳐나왔다. 합참전략 기획본부장님, 방문이라는 외침이 부대 전체에 메아리 쳐다 모두가 허둥지둥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위병소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박말수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가까워진 하늘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 오직 강태호 대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해기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닌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서 끝장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던 거대한 파도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 그 파도가 마침내 그의 발밑을 덮치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그 앵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서열 최상위의 권력이 물리적인 형태로 현현하는 소리였고 제707 특수임무단에 의해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파열음이었다. 강태호 대위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군 경력에 대한 조종처럼 울려 퍼졌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부대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합참으로부터의 초단파 무전은 일반적인 보고 라인을 모두 건너뛰고 부대의 신장부로 직접 날아들었다. 현 시간부로 15분 후 합참전략기획본부장 이장은 중장님, 귀부대 위병소 상공 도착 예정, 착륙 지점 확보 및 의전 준비 바람. 용무 위병소 민간인 관련 이 짧은 전문은 부대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미쳤어. 전부 미쳤어. 이정은 중장님이 왜 우리 부대에? 위병소 민간인이 누군데? 대대장인 황인철 소령은 전투복 상의 단추를 끼지 못한 채 상황실을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육사 출신으로 군내에서 이장은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삼성 장군이 아니었다. 야전과 정책을 두루 거치며 군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청년 결백감과 강직한 성품으로 살아있는 군인 정신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예고도 없이 그것도 위병소 민간인 문제로 직접 행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황소령의 집 부차가 흙먼지를 이룰키며 위병소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부대 전체는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전 간부 비상소집, 5분 대기조는 출동 중지, 전원 원위치, 위병소 근무자 외 전 병력 막사대기, 상반되는 명령들이 뒤섞여 고성을 타고 허공으로 흘러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박말순 할머니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출동을 준비하던 5분 대기조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막사로 향했다. 위병소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황소령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무무지 못했다. 자신의 직속 부하인 강태호 대위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낡은 유모차를 준 초란 행색의 노파가 믿음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점점 커지는 헬기의 실루엣이 부대의 상공을 압도하고 있었다. 강태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 어르신은 누구시고 어떻게 된 일이야? 황소령이 맥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어 소리쳤지만 강태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혀는 마비된 듯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이정은 중장 박말순 아들이라는 단어들만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황소령의 분노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크앙! M 마침내 왁스와이 BLA 쿠클아이 쿠클가 위병소학 연병장 상공에 도착해 거대한 바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력한 하강풍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회오리처럼 일으켜 주변을 온통 뒤엎어 만들었다. 간부들이 황급히 날아가는 모자를 붙잡았고 위병소의 기둥은 부러질 듯 휘어졌다. 하지만 그 거센 바람 속에서도 박말수는 유모차 손잡이를 굳게 잡은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굳건한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등대와도 같았다. 헬기가 지면에 닿고 그 앵음이 잦아들자 옆 슬라이딩 도어가 스르륵 열렸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광을 낸 군하였다. 곧이어 별 셋이 선명하게 빛나는 견장을 단 전투복을 입은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정은 중장이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얼음과도 같았다. 황소령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의 앞에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출 07 특수임무단 대대장 소령 황인철 본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경례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정은 중장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쳐 곧장 위병소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어머니 박말순이었다. 모든 소음과 혼란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숨을 죽인 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지도 모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삼성 장군이 군의 가장 삼엄한 경계선 앞에서 남루한 차림의 늙은 해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강태호 대위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정은 중장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그는 보았다. 일명 어려운 촌같이 차갑던 장군의 얼굴이 자신의 어머니를 불과 몇 걸음 앞두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강철 같던 그의 눈빛이 슬픔과 회한 그리고 사무치는 아픔으로 흔들리는 것을. 이정은 중장은 어머니의 초란 행색과 지친 기색 그리고 그녀가 꼭 붙들고 있는 낡은 유모차와 보자기에 싼 음식 구루미를 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백머미와 참얼미에 시달렸을지 그리고 이 차가운 철조망 앞에서 얼마나 큰 모욕과 서름을 겪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나라는 이토록 넓고 강력한데 정작 자신의 어머니 한 사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 앞에 섰다. 지축을 흔들며 강림한 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 어머니를 마주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 첫 마디는 천둥과 같은 호령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정은 중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고 국가의 안보를 논하던 위험 있는 목소리는 간데없고 길을 잃은 아이처럼 나약하고 슬픔에 젖은 음성이었다. 박말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지친 얼굴과 별 세 개가 바뀐 계급장이 주는 무게를 가늠하듯
조용히 아들을 마주할 뿐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녀는 잘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배합한 아들 정은이가 눈앞에 있을 뿐이었다.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정은이 그의 어머니 박말순 앞에서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흙먼지 있는 바닥에 내려앉는 모습은 그 어떤 은변이나 호령보다 더 무겁고 장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았다. 평생을 물질하며 바다와 싸워온 어머니의 손, 소금기와 세월이 새겨진 그 손은 이정은에게 세상 그 어떤 권위의 상징보다도 더 신성한 것이었다. 제가 늦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에 가까웠다.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대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올리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다. 위병소 주변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차가운 철원의 바람소리 많이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대대장 황인철 소령도 뒤늦게 달려온 연대장, 박성준 대령도 그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군의 역사는 물론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효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하늘과도 같은 장군이 한없이 작고 낮은 자세로 자신의 근본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강태호 대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냄새나는 음식물이라며 자신이 그토록 격렬하고 모욕했던 그 보자기가 삼성 장군이 무릎을 꿇을 만큼 신성한 물건이었단 말인가. 정체모를 시골 노인네라며 멸시했던 저분이 저 거대한 산과 같은 장군의 어머니였단 말인가. 그의 눈에 이정은 중장의 어깨 달린 별 3개가 보였다. 그 별들은 이제 찬란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선한 심판관처럼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멸시했던 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간단한 암과 남루함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들의 지극한 효심과 한 손주를 향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한 인간이 지닌 존엄성 그 자체를 목격했던 것이다. 그가 거부했던 것은 낡은 보자기가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원적인 가치였다. 박말순은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일어나거라, 정우야. 사람들이 다 본다. 내가 무릎 꿇을 일이 아니다. 어서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는 다시 장군으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어머니의 유모차에 걸린 음식 구렁이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소중하게 들었다. 보자기는 이미 차갑게 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는 이 구름이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을 수모와 서로의 묵게임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강태호 대위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분노나 격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꿰 뚫어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강태호 대위는 자신의 영혼까지 발가벗겨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 변명도 용서도 구할 수 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오만했던 인생은 그 눈빛 앞에서 완벽한 종언을 고하고 있었다. 이정은 중장은 강대위를 잠시 응시하다가 옆에 서 있던 대대장 황소령에게 마지막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황소령, 네. 본부장님. 이 부대 소속 1원 1병, 지금 당장 여기로 데려오도록.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곧 시작될
또 다른 이야기의 서막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와 손주의 재회, 그리고 그 재회를 가로막았던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이론 일병, 이론 일병. 어디 있나? 생활관 복도를 울리는 행정보급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막 주말 개인 정비를 시작하려던 이론 일병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일병 이론 오! 온! 하고 관등 성명을 외치며 달려나갔겠지만 행정보급관의 목소리에 실린 심상치 않은 긴장감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콩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창고 정리를 하다가 수량을 잘못 쌌던 것이 들통났나? 아니면 지난번 사격 훈련대 판피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이 이제야 문제가 된 것일까? 로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생활관을 뛰쳐나갔다. 일병 이론, 부르셨습니까? 너 이 자식 빨리 따라와. 대대장님이 찾으신다. 이야.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분이. 행정보급관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로운의 팔을 잡아 끌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로운은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끌려가면서 공포에 휩싸였다. 대대장님도 아니고 더 높은 분이라니. 이제 가디병을 단 자신에게는 연대장만 해도 하늘 같은 존재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위병소 근처에 닿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위병소 앞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대대장님과 연대장님을 비롯한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해 있었고 그들 앞에는 거대한 헬리콥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낯선 삼성 장군 한 명과 할머니. 로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꿈에도 그리던 할머니 박말순의 모습이었다. 흑산도에 계셔야 할 할머니가 어떻게 이 먼 철원의 최전방 부대까지 와 계신단 말인가. 할머니의 지치고 수척해 보이는 모습에 로운의 가슴이 철원 내려앉았다. 로운이 멍하니 서 있자 옆에 있던 황인철 소령이 그의 등을 떠밀어 앞으로 내보냈다. 로운은 로봇처럼 뻣뻣하게 걸어 이정은 중장과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누구에게 먼저 경례를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이쌈. 그때 이정은 중장이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었다. 그는 로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의 손주가 재회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만 집중했다. 그 배려 덕분에 로우는 비로소 할머니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로운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강아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냐? 박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들의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검게 그을린 뼈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로우는 그제야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유모차와 그 옆에 서 있는 강태호 대위의 새색시된 얼굴, 그리고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왔지만 거절당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숨을 겪으셨구나. 그의 심장이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할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자신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이런 고생을 하시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박말순이 유모차에 실려있던 보자기를 풀었다. 이정은 중장이 잠시 들고 있다가 어머니께 조용히 돌려드린 꿔럼이었다. 겹겹이 쌓인 보자기를 풀자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이 담긴 보온 도시락과 반찬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복 장조림, 미역 귀무침, 쑥버무리,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찜,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쌓았다. 비록 다 식어버렸지만
한 술이라도 뜨거웠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플라스틱 뚜껑을 열어 김치찜과 밥을 로운의 앞에 내밀었다. 이미 기름은 하얗게 굳어 있었고 밥은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로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고 따뜻한 음식이었다. 로운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할머니가 내민 숟가락을 받아들고 차갑게 식은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 입에 넣었다. 그리고 굳어버린 김치찜 한 조각을 우적우적 씹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두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눈물은 짠맛이 났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흑산도 바다의 짠맛과도 같았다. 차가운 바람과 눈물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손주의 등을 박말수는 그저 말없이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다. 이정은 중장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황인철 소련과 다른 간부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강태호 대위였다. 그는 자신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모욕했던 저 차가운 도시락이 한 병사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한 숟갈, 한 숟갈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는 저 병사의 모습은 그의 오만했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것은 단순히 한 노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인간의 가장 성스러운 감정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모두 했던 것이다. 그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결 처형이라도 당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로우는 울면서도 밥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의 사랑을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식어버린 도시락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위병수 앞에는 한 병사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숟가락이 그를 새 부딪히는 소리 많이 가득했다. 식지 않은 사랑의 소리였다. 이로운 일병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차갑게 식었던 도시락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을 때 그곳을 지배하던 무거운 감정의 파고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정은 중장은 그 죄야 닫고 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조카와 어머니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삼성 장군이 아니었다. 그저 지친 가족을 보듬는 아들이자 삼촌이었다. 로우나 그만 일어나거라. 할머니 모시고 따뜻한 곳으로 가자. 그는 조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륙려 세웠다. 그리고는 어머니 박말순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평생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잠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높은 분들께 말씀드려서 가장 편한 방을 내어달라 할 테니 로운이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가겠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연대장 박성준 대령에게 눈짓했다. 박 대령은 사태를 파악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본부장님 염려 마십시오. 제 집무실이 가장 따뜻하고 조용합니다. 두 분을 즉시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대령은 부하들을 시켜 박말순과 이루온을 극진히 모시고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낡은 유모차와 빈 도시락통까지 마치 신성한 유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소란의 중심이었던 할머니와 손자가 사라지자 위병소 앞에는 다시금 군의 차가운 질서와 무거운 침묵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돌아온 이정은 중장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 강태호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 대위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중력에 붙잡힌 행성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정은 중장은 천천히 강 대위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콩, 콩 울리는 듯 했다.
그는 강대위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예상과 달리 그 어떤 질책이나 욕설도 내뱉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평온하고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강대위, 네. 대위 강태호. 이 강태호, 예. 강대위는 거의 격렬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자네는 육군 사관 학교를 나왔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육사의 교훈이 무엇인가? 지신용입니다. 이정은 중장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신용이라. 지혜와 믿음과 용기.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국민을 위한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강대위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국민을 위한 헌신. 이정은 중장은 그 말을 나직이 은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다. 강대호 대위. 자네가 조금 전 그토록 멸시하고 모욕했던 저 늙은 나의 어머니는 자네가 말하는 그 국민이 아니었는가? 강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철퇴가 되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가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그 국민을 그는 자신의 발밑에 두고 짓밟았던 것이다. 이정은 중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주변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자네는 지혜롭지 못했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해야하지 못했으니 자네는 믿음직하지 못했다.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감정으로 남용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으니 그리고 자네는 용감하지도 못했다. 진정 강한 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법인데 자네는 그저 약한 자 앞에서만 강했을 뿐이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 대위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해체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자네에게서 군인의 모습이 아닌 그저 오만하고 비겁한 폭력배의 모습을 보았다. 규정 뒤에 숨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이정은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던 대대장 황인철 소령을 돌아보았다. 황소령, 네, 본부장님. 자네 부대에서는 일선 지휘관이 민간인을 이렇게 대하도록 가르치는가? 이것이 제07 특수임무단의 방식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황소령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이정은 중장은 이 문제가 결국 강대위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것은 지휘관의 감독 소홀이며 부대 전체의 기강해의 문제였다. 다시 강대위에게로 시선을 돌린 이정은 중장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강대위, 자네 어머니께서 싸주신 밥도 저렇게 차갑게 식어본 적이 있는가? 그 지극히 사적인 질문에 강대위의 마지막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시장 국밥집에서 평생을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생각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정은 중장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황인철 소령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황소령, 저자의 계급장을 떼라. 본부장님 명령이다. 황인철 소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호 대위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붙어있던 대위 계급장을 떼어냈다. 지극한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강태호 대위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군복에는 계급장이 있던 자리만이 흉터처럼 남았다. 자네는 더 이상 내 부하들을 지휘할 자격도,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 오늘부로 강태호 대위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육군 본부 감찰실에 신병을 인계한다. 이에 내가 직접
육군 참모총장께 불명예 전역을 건의할 것이다. 이 정은 중장의 선고는 끝이었다. 위 병소 앞에는 한장교의 무너진 울음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얼어붙은 벼랍에서 한때는 빛나던 계급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호 대위가 감찰실로 인계된 후 제출07 특수임무단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적막과 후폭풍이 동시에 몰아쳤다. 이 정은 중장은 어머니와 조카를 데리고 핵이 오르기 전 연대장과 대대장에게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다. 일주일 내로 이번 사건의 경위와 부대 기강, 쇄신안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내 책상 위로 올리도록. 그의 말에는 더 이상의 질책이 없었지만 황소령과 박태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경력이 백척감도에 서슴을 직감했다. 한편 연대장 집무실에 잠시 머물렀던 박말순과 이로오는 이정은 중장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이정은은 더 이상 무서운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효자였고 조카의 군 생활을 걱정하는 바정한 삼촌이었다. 로우나 힘들지는 않으냐. 에이. 선임들이 괴롭히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삼촌. 다들 잘해줍니다. 은일원 그래도 혹시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거라. 알았지. 이정은은 조카에게 힘주어 말했지만 로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삼촌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박말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은아, 그만하거라.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로우는 이는 스스로 이겨낼 만큼 강한 아이다. 어머니의 말에 이정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07 위병소 사건의 전말은 그날 오후를 기점으로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입을 거치면서 조금씩 각색되고 부풀려졌다. 글쎄, 삼성 장군 어머니가 며느리를 왔는데 위병소 대위가 냄새난다고 쫓아내려 했다지 뭐야. 그거 들었어. 장군님이 헬기 타고 날아와서 그 대위 계급장을 직접 찢어버렸대. 아니야, 무릎 굴리고 군홧발로 걷어찼다는 말도 있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화처럼 번져나갔다. 강태호 대위는 순식간에 전군의 공공의 적이자 오만한 지휘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든 지휘관에게 나는 과연 내 부모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선을 한 경고를 던졌다. 보이지 않는 전장인 여론전에서 강태호는 완벽하게 패배했고 이정은 중장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다. 그날 저녁 황인철 소령과 박성준 대령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단순히 강 대위의 개인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대 내에 만연해 있던 성과 지상주의와 약자에 대한 무관심, 경직된 규정 해석 등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반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최전방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면회 절차를 보다 인간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며칠 후 강태호 대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정은 중장의 건의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그대로 보고되었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결국 그는 장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불명예 전역은 며칠 만에 그의 군 경력을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린 셈이었다. 그는 짐을 쌓아 부대를 떠나는 날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때 그가 무시하고 괴롭혔던 병사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외면할 뿐이었다. 부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 대위의 후임으로 온 장교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병사들과 민간인을 존중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부대는 실질적으로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병사들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부대를 더 건강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었다. 사건이 있고 한 달쯤 지났다. 이론 일병의 군 생활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두병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를 장군의 조카로 인식했다. 어떤 선임은 그를 어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대했고 어떤 동기는 부러움과 시기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로우는 그 모든 시선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 그는 삼촌의 후광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잘 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부대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그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새롭게 개선된 명안의 규정 덕분에 주말이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부대에 가득 차고 병사들을 향한 간부들의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로우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행정반에서 그를 불렀다. 그에게 소포와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 발신인은 박말순 할머니였다. 로우는 소포를 받아들고 생활관 구석으로 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할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내 강아지 로운이에게 잘 지내고 있느냐. 여기 흑산도는 이제 제법 바람이 차다. 바다에 나갈 때마다 내 생각이 나구나. 추운 곳에서 고생이 많지. 밥은 잘 먹고 동료들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느냐. 지난번에 내 삼촌이 보내준 소고기가 잔뜩 있어서 그걸로 장조림을 또 만들었다. 이번에는 자지 않게 만들었으니 동료들이랑 꼭 나눠 먹거라. 혼자 다 먹으면 배탈 난다. 로우, 나 혹시나 그날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는구나. 할미는 괜찮다.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게지. 파도가 높다고 바다를 미워할 수 없고 바람이 차다고 하늘을 원망할 수 없는 법이란다. 미워하는 마음은 되레 내 가슴을 멍들게 할 뿐이다. 그러니 너도 부디 그런 마음은 훌훌 털어버리거라. 너는 군인이다.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은 그 안에 사랑과 용서를 품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할미는 그저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전역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몸 조심하거라. 내가 하지. 다음에 휴가 나오면 할미가 제일 맛있는 밥상 차려주마. 사랑을 가득 담아 내 할머니 박말순이. 로우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분노와 응어리가 할머니의 따뜻한 글씨 위로 눈물과 함께 쉽게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상처받았을 손주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고 계셨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의 진짜 영웅은 삼성 장군인 삼촌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할머니 박말순이었다.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이야. 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로우는 눈물을 닦고 할머니가 보내준 장조림통을 열었다. 고소한 냄새가 생활관에 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기들과 선임들에게 장조림을 나누어 주었다. 저희 할머니가 보내주신 겁니다. 같이 드시지 말입니다. 그의 밝은 미소를 보며 동료들도 함께 웃으며 장조림을 맛보았다. 짭조름하고 달콤한 장조림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맛있게 느껴졌다. 로우는 할머니의 편지를 곱게 접어 전투복상의 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장군 조카가 아니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박말순의 손자 이로운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남은 군 생활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해내리라 다짐했다. 저 멀리 흑산도의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에 응원처럼 들려오는 듯 했다. 시간은 군인의 복흡처럼 버디지만 어김없이 흘러갔다. 이로운의 군 생활에도 마지막 계절이 찾아왔다.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 되자 그를 짓누르던 장군 조카라는 꼬리표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부대원들은 그를 삼촌의 후광으로 보는 대신 묵묵히 제목을 다하고 후임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로운이 형이자 이 병장으로 기억했다. 그는 할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은 이후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인으로 거듭나려 했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부대는 그가 입대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위병소 전설 이후 부대 내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새로운 문화가 서서히 뿌리내렸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지휘관들은 경직된 규정의 자태 대신 소통과 이해를 먼저 앞세우게 되었다. 이따금 며칠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로운은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자신의 할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에 남몰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녁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로운은 대대장 황인철 소령의 호출을 받았다. 한때 하늘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대대장실의 문턱은 이제 더 이상 높지 않았다. 황 소령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마치 아들을 대하듯 자상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이 병장,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자네 같은 병사와 함께 군 생활을 한 것은 나에게도 큰 행운이었어. 아닙니다, 대대장님.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겸손하기는 황소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강태호 대위 소식 들었는가? 로운은 순간 멈췄다. 그 이름을 듣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황소령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얼마 전 우연히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가서 꽤 고생을 한 모양이야. 여러 사업에 손을 대봤지만 잘 안 풀렸고 지금은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국밥집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 국밥집. 강태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과거의 상징. 결국 그는 자신이 가장 격렬했던 장소로 되돌아간 것이다. 로운은 그 소식의 통쾌함이나 안도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값진 교훈을 남기고 떠났지. 나 역시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걸세. 한 사람의 오만이 부대 전체를 얼마나 위험에 바투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 계급이 아닌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이야. 황소령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 역시 그날의 사건을 통해 더 나은 지휘관으로 성장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로운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전역하는 날 로운은 부대원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위병소를 나섰다. 1년 6개월 전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들어섰던 그 문이었다. 이제 그는 한 뼘만 더 성장한 어른이 되어 그 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를 나서자마자 자신을 데리러 온 삼촌 이정은 중장과 마주했다. 현역 장군이 병사 한 명을 데리러 부대 앞까지 나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차에 오르자로 이정은 운전병에게 직접 운전하겠다며 휴가를 보냈다. 차 안에는 삼촌과 조카, 단둘 많이 남았다. 고생했다, 로운아. 아주 훌륭하게 군 생활을 마쳤구나. 할머니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감사합니다, 삼촌. 다 삼촌과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정은은 조용히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할머니 덕분이지. 나 역시 그날 어머니께 아주 큰 가르침을 얻었다. 얘가 수많은 책을 읽고
전략을 짜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어머니는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셨지. 진정으로 강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부하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다. 내 앞에 있는 저 병사도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우리 로운이 같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일 것이라고. 삼촌의 고백에 로운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 할머니의 발걸음이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최상층 부까지 그렇게 깊은 울림을 남겼던 것이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목포항이었다. 흑산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로운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배가 서서히 무들 떠나 바다로 나아갈 때 로운은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길었던 군 생활이 그리고 그 안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파도 뒤로 아득하게 사라지는 것 같다. 흑산도 선착장에는 박말순 할머니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나와 있었다. 검게 그 흘리고 더욱 눈눈해진 손주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올랐다. 로운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다. 소금기 섞인 할머니의 취향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그리웠던 냄새였다. 그날 저녁, 박말순의 작은 집에서는 잔치가 열렸다. 할머니는 전역한 손주를 위해 온종일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했다. 이제는 차갑게 식지 않은 온기가 가득한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다. 로운은 할머니의 밥을 2그릇이나 비우고 나서야 행복한 미소로 수저를 내려놓았다. 해가 지고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퇴마루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철썩철썩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뭐가 말이냐? 전부 다요. 저 키워주셔서 고맙고 그날 거기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저한테 더 큰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말순은 대답 대신 손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로운은 파도는 결코 바다를 떠나지 않는다. 잠시 무드러 밀려왔다. 가도 결국엔 더 큰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는 법이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잠시 미움이나 원망에 휩쓸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더 넓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야. 그것이 사람이 바다에게 배워야 할 지혜란다. 할머니의 마지막 한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로운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밤날 새벽 로운은 오랜만에 할머니를 따라 물질에 나섰다. 늙고 지친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였다. 여전히 거친 파도 속으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로운은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평생 바다와 싸우고 바다를 닮은 지혜로 세상을 품었던 늙은 해녀 박말순. 그녀가 던진 작은 사랑의 돌멩이 하나는 가장 단단하고 차가웠던 곳에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었다. 흑산도의 태양은 그날도 어김없이 떠올라 할머니와 손자의 검게 그을린 얼굴과 드넓은 바다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바다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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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